낡은 서랍 속에서 하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만 따로 말씀하셨거든요. 최 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지만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가도 슬퍼하지 말아요. 바람이 머무는 자리에 내가 있을 거예요. 최 노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많은 감동을 전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고향, 그리고 사랑. 자, 지금부터 옛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를 뒤로한 채 최 노인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았던 도시를 떠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죠.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시골길을 걸으며 최 노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논밭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빈집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래도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은 여전했고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길목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낡은 집 앞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죠. 갈라진 벽, 내려앉은 지붕, 깨진 유리창.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만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람에 흔들리며 최 노인을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나를 기다렸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최 노인은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는 오랜 침묵을 깨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 10년이 넘은 집은 황폐해져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부엌의 낡은 찬장은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방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고 편안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지. 최 노인은 중약거리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바라보았죠. 감나무 아래에는 예전에 아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평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자리만은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감을 따던 모습, 함께 마당을 쓸던 모습, 저녁 노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가 왔나 했더니 최 씨 아니오? 최 노인이 고개를 돌리자 마을 친구인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최 노인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둘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들판에서 뛰놀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각자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모두 7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으로 들어서며 혀를 찼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고치겠다니 허튼 수고 아니오? 박 씨의 말투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죠. 내 손으로 다시 세워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나?
박 씨는 잠시 말없이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루에 앉았죠. 도시에서 살다가 왜 이런 데 돌아왔나? 서울에 자식들도 있을 텐데. 자식들은 자식들 삶이 있지.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최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정막을 채웠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댁의 마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그동안 혼자 어떻게 지냈나?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죠. 박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살 거면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는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러지. 천천히.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죠. 내일 마을회관에 나오게. 사람들이 자네를 보고 싶어 할 테니. 박 씨가 떠난 후 최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죠. 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손을 보면 되었죠. 밤이 되자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자리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 노인은 낡은 방으로 들어섰죠. 방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무언가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즐겨 쓰던 동백기름 냄새 같기도 했고 빨래 후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같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집엔 1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았으니까요.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서도 아내의 미소는 또렷했죠. 6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내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젊은 최 노인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 없는 이 집 너무 널꾸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사진 속 아내를 한참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이 그렇게 원했는데 나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소. 최 노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10년 전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았었죠. 그리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도시는 너무 춥고 쓸쓸해요. 하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자식들이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최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조금만 더 버티시오. 병이 나으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하지만 아내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의 차가운 병실에서 눈을 감았죠. 최 노인은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던 아내의 모습, 점점 차가워지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노인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용서가 담겨 있었을까요? 최 노인은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고향에 데려오지 못한 게 평생 한이요. 최 노인은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액자가 가슴에 닿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최 노인은 참지 않았습니다. 이곳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도 나약한 모습을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죠. 최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싶어 창밖을 보았지만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리는 무엇일까요? 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오래된 집이라 수도관이 완전히 잠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수도에서 물이 나올 리 없었으니까요. 최 노인이 수도꼭지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몸이 굳었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아요. 최 노인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텅 빈 주방에는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당신이요? 최 노인은 허공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고요만이 흘렀죠. 최 노인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찬장, 깨진 그릇, 녹슨 가스레인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최 노인은 중얼거리며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거기 있었소?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슬퍼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이불을 꺼내 방바닥에 폈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이불은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최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천장에 금이 간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채웠죠.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아요. 최 노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몸은 작고 외로워 보였죠. 그날 밤 최 노인은 아내의 환영과 함께 긴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고치기 시작했죠. 갈라진 벽을 시멘트로 메우고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72살 노인의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최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계속 일했죠.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내 생각이 조금 덜했으니까요. 그날도 최 노인은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를 드러내고 새 기와를 올리는 작업이었죠.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딸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급히 달려와 사다리를 붙잡았죠.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붕에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최 노인은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죠. 영희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했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왜 왔나? 최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여기 와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죠. 여기 혼자 계시면 누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요?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약은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마루에 앉았죠. 영희도 따라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데서 혼자 계세요? 서울로 가셔야죠. 우리 집에 방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아버지, 영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단호했죠. 나는 여기에 남겠다. 이 집이 나의 자리다. 영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혈압약도 드셔야 하고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건강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 어떻게 알아서 해요? 여기 병원도 없잖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네. 나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니까.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 노인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하다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최 노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나는 이미 죽었어.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노인은 계속 말했죠.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지만 단 하루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 어머니 없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아버지, 그래서 여기 왔다. 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냉정했죠. 나를 그냥 내버려둬. 이곳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거니까.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로 똑똑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생각 안 하세요? 뭐?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마저 우리 곁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돌아가신 후로 10년 동안 저 혼자 버텼어요.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계시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매일 무너졌어요. 최 노인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죠. 그래도 참았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여기서 살겠다고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영희야, 전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영희는 울먹이며 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손을 빼냈죠. 너에게는 내 가족이 있잖느냐.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버지도 제 가족이에요. 나는 이미 늙었어. 이제 너에게 짐이 될 뿐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고개를 돌렸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영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향했죠. 차 문을 열기 전에 영희는 마지막으로 최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영희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최 노인은 말없이 지켜봤죠.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최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떠난 후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최 노인의 자리였으니까요. 바람이 감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떨어졌죠. 최 노인은 낙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딸이 떠난 후 최 노인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죠. 그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노란 잎, 붉은 잎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돌다가 땅에 내려앉았죠.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5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23세 최 노인은 새색 씨를 맞이한 지 3년째였죠. 아내는 19에 시집을 왔습니다. 어리고 수줍던 처녀는 이제 씩씩한 아낙네가 되어 있었죠. 그날도 부부는 함께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위에 큰 것 좀 봐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높은 곳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최 노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을 땄죠. 하지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감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머리 위로 뚝 떨어졌죠. 아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최 노인은 황급히 사다리에서 내려왔죠.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괜찮아요. 근데 여보는 정말 손재주가 없네요. 아내는 웃으며 떨어진 감을 주워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미안해하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바람이 우리를 오래도록 지켜줄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길 바라오. 하지만 그 바람은 두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최 노인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봄이었습니다. 최 노인 부부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 영희가 대학에 진학했고 손주들도 태어났죠. 도시에서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숨이 막혀요. 아내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바람은 차갑고 메말랐죠. 고향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여기가 우리 자식들이 있는 곳이 아니오. 최 노인은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죠. 밥맛도 없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여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오. 영희가 이제 안정되면 우리도 돌아가겠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지만 부부는 서울에 그대로 있었죠. 영희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말했죠. 당뇨 합병증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봅니다. 최 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당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죠.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보,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최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 노인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함께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1년 후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최 노인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내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눈물을 흘렸죠. 그러겠소. 병이 나으면 꼭 돌아가겠소.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병원을 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당신 약속해줘요. 무슨 약속이요? 제가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은 죽지 않소? 최 노인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죠. 약속해줘요. 제발. 최 노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그 다음 날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최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이제야 지키러 왔소. 최 노인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바라봤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최 노인은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최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바람이 머무는 곳에 당신이 있구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은 집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벽을 고치고 마루를 닦고 마당을 정리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최 노인의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였죠.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자 한 소녀가 대문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18살의 소연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휴대폰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최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소연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최 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손녀를 바라봤죠. 소연이 내가 어떻게 왔나? 엄마가 보냈어요. 할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집, 허름한 마당, 오래된 감나무. 모든 것이 소연에게는 불편해 보였죠. 할아버지, 왜 여기서 사세요? 불편하잖아요. 소연의 말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니까.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소연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신호가 약하다는 표시가 떠 있었죠. 여기서 살면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배달도 안 되고 편의점도 없고. 최노인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마루에 올라왔지만 더러울까봐 조심스럽게 앉았죠. 최노인은 손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뭘 누리며 살고 싶은데? 당연히 편한 거죠. 서울에는 다 있잖아요. 카페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게 행복이냐? 최노인의 질문에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소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최노인은 가슴이 찔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래분들은 다 요양원이나 자식집에서 사세요. 왜 할아버지만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다. 최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긴 할아버지가 살아온 곳이야. 내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소연의 말에 최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깨닫지 못했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최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소연은 손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엄마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돼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어떻게 괜찮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소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뭐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말이다. 소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노인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내 할머니를 느끼고 싶구나. 할머니가 심은 저 감나무도 보고 할머니가 걸었던 저 마당도 밟고 싶어. 그건 그냥 추억이잖아요. 추억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란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최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할아버지는 이미 인생을 다 살았어. 이제 뒤를 돌아보며 살고 싶단다. 소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최노인에게 보이며 말했죠. 여기 봐요. 요양원 정보예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 가시는 게 어때요? 최노인은 화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싫다. 왜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살 거야. 이곳이 할아버지 세상이니까. 소연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셔야죠. 최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리에도 있었죠. 소연은 최노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네, 너는 좋은 아이야. 할아버지를 걱정해 주는 것도 고맙고.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다. 내가 보기엔 할아버지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이게 편해. 그리고 말이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산다고 했지? 맞아. 할아버지는 과거에 살고 있어.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노인은 계속 말했죠. 할아버지에게 과거는 전부야. 내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이 집에서 보낸 세월. 그게 할아버지를 지탱하는 거란다. 할아버지, 너는 앞을 보며 살아. 그게 젊은이의 특권이지.
하지만 늙은이는 뒤를 돌아보며 살아도 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았죠. 할아버지 외로우시겠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견딜만해. 최 노인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마을 축제였죠.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천막이 쳐졌고 긴 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노인도 박 씨의 권유로 축제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10년 만에 다시 보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늙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젊은이들이 채우고 있었죠. 최 씨, 여기 앉게. 박 씨가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죠. 사람들은 떠들고 웃었지만 최 노인은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치 음식 앞에 놓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최 노인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 자리가 즐거웠을 텐데. 아내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잔치만 열리면 먼저 나서서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최 노인은 항상 아내 뒤에서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아내가 있었기에 최 노인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혼자였죠. 저기 최 씨 아니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자 마을 이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최 노인보다 10살쯤 어렸지만 머리는 이미 새하얘져 있었죠. 오랜만이네. 서울서 잘 살다가 왜 돌아왔나? 이장의 말투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간단히 대답했죠. 이곳이 내 집이니까. 그래. 하긴 나이 들면 고향이 그립지. 이장은 옆에 앉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최 노인에게도 술을 권했죠. 하지만 최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네. 왜? 몸이 안 좋나? 당뇨가 있어서.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마을이 많이 변했지? 사람도 줄고 빈집도 늘고. 그러게. 내가 어릴 땐 이 마을에 100가구가 넘었는데 이제 30가구도 안 돼.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갔고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야. 이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최 노인도 같은 마음이었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최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모두 최 노인과 같은 또래의 노인들이었죠. 최 씨, 정말 자네였구먼. 1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나?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어색했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사람들은 최 노인 주변에 둘러앉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아내 돌아가셨다며. 참 안 됐네. 누군가의 말에 최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했죠.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다행이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식들이 곁에 있어야 해. 맞아. 혼자 사는 건 위험해. 김씨네 노인도 작년에 집에서 쓰러졌다가 사흘 만에 발견됐잖아. 끔찍하지.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죽음, 고독, 병, 외로움. 모두가 노인들의 현실이었죠. 최 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최 씨, 자네도 혼자 살면 위험해. 자식들한테 가는 게 나아. 그러게.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건 최 노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내가 곁에 있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혼자였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혼자였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최 노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최 노인이 고개를 들자 손녀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할아버지 같이 앉으실래요? 최 노인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최 노인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꾸나. 소연은 최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최 노인 손녀예요. 어머, 손녀가 이렇게 예쁘네. 잘생겼구먼. 몇 살이야? 사람들이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연은 밝게 대답했죠. 사람들은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최 노인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어색해하면서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들이 건네는 과일을 받고 할아버지들의 농담에 웃어주었습니다. 소연의 모습을 보며 최 노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소연은 엄마의 부탁으로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가슴이 뭉클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최 노인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죠. 사람들이 다 따뜻해요. 서울에서는 이웃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최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도 작게 웃었죠.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싶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최 노인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잔치는 끝나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노인과 소연도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오너라. 할아버지 사랑해요. 최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끌어안았죠. 소연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소연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아침부터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안방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장롱을 열고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옷이었죠. 최 노인은 한 벌 한 벌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옷은 당신이 결혼식 때 입었던 거구려. 손에 닿는 한복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최 노인은 옷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것이었죠. 장롱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죠.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어색하게 서 있는 최 노인. 모든 순간이 아련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그것을 집어들었죠. 봉투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최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언제 이것을 써서 숨겨둔 걸까요? 최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종이를 펼치자 아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최노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예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노인은 편지를 꽉 쥐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만 따로 말씀하셨거든요.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최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다니. 최노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하늘은 저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 걸까?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보고 싶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노인은 편지를 읽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요.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당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최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저도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못했죠. 영희와 손주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최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는 최노인을 위해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최노인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최노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최노인의 행복을 바랐던 것이었죠. 내가 먼저 가도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이 어디 있든 바람이 머무는 자리에 내가 있을 거예요. 최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 감나무를 기억하나요? 제가 결혼 첫 해에 심은 그 나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바람이 감나무를 흔들 때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최노인은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죠. 당신, 제 말 들리나요? 바람 소리가 제 목소리예요. 외롭지 말아요.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최노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최노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죠.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나를 위해 참았구려. 나를 위해 희생했구려. 최노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최노인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바람만이 창문으로 들어와 최노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최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읽었죠.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가 여전히 내 곁에 있었구려.
최 노인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죠. 이제 아내는 정말로 최 노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손을 뻗어 나뭇잎을 만졌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구려. 내가 몰랐을 뿐이지. 최 노인은 감나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껍질이 뺨에 닿았죠. 최 노인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당신은 떠난 게 아니었소. 그저 다른 모습으로 내 곁에 있었던 거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불었죠.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최 노인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아내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최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은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에 앉아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최 노인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죠.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는데 문득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들었죠.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딸 영희와 손녀 소연이었습니다. 영희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소연은 꽃다발을 안고 있었죠. 최 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왔나? 최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소연은 마당으로 들어왔죠. 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소연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국화꽃이었죠. 최 노인은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최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최 노인은 놀랐습니다. 딸이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제 생각만 강요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소연이가 얘기해 줬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는지, 무엇을 찾고 계신지.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라는 걸. 최 노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희야, 저는 제 삶에만 바빴어요. 회사 일, 집안일, 아이들 키우는 일. 그러면서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영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도 옆에 앉아 영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혼자 고통받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를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최 노인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얼굴을 들었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최 노인은 천천히 다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아버지, 너는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게 당연한 거지. 최 노인은 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죠. 영희는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아버지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부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두 사람을 안았죠.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밑반찬과 약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약도 챙겨왔어요. 꼭 드셔야 해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죠. 소연은 최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고맙구나. 그리고요, 할아버지 유튜브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이 집 고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받을 거예요. 최 노인은 유튜브가 뭔지 몰랐지만 손녀의 마음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소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죠. 아버지, 점심 먹고 가요. 제가 밥하고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싶어요.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밥상을 차렸고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소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 이야기를 했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올게요. 소연이도 주말마다 온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혼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약에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알았다. 약속이에요. 약속한다. 영희와 소연은 해가 지기 전에 떠났습니다. 최 노인은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했죠.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최 노인은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봤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최 노인은 감나무에 다가가 나무를 만졌습니다. 당신 봤소? 우리 딸이 왔소. 손녀도 왔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최 노인은 미소 지었죠. 이제 알겠소. 사람이 머무는 곳이 곧 집이고 바람이 머무는 곳이 곧 사랑이구나. 최 노인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 주황빛, 노란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죠. 최 노인의 눈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최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고 딸과 손녀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이 자리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 고맙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었죠. 최 노인은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소? 바람이 답하듯 불었습니다. 최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고향의 공기, 흙 냄새, 나무 향기,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최 노인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자리에서 나도 머물겠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 고향 생각도 나고 지나간 것은 모두 그리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하는 날들 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